예, 대선이 11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선대위를 둘러싸고 모두 딜레마에 빠진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대위 쇄신론이 분출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선대위 구성을 둘러싸고 여전히 갈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정치권 이슈들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론조사 저희 나온 거 먼저 만나볼 텐데요. 한국갤럽 여론조사입니다. 차기 대선 4자 가상 대결 지지도부터 좀 만나볼까요? 윤석열 후보가 42%, 이재명 후보가 31%. 예,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까? 예, 보여주시죠. 윤석열 후보가 42%, 이재명 후보가 31%를 기록하면서 오차 범위를 넘었고요. 윤 후보가 이 후보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7%, 심상정 후보가 5% 순이었고요. 정당 지지도 만나보면 국민의힘이 한 주 전보다 3%포인트 오른 39%. 예, 정당 지지도 좀 보여주시죠. 예, 정당 지지도 만나보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이 한 주 전보다 3%포인트 오른 39%고요. 더불어민주당은 5%포인트 내렸습니다. 29%를 보였고 지난주에 2%포인트였던 양당의 격차 좀 크게 10%포인트까지 벌어진 그런 모습인데요. 정당 지지도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 시각 정치권 이슈를 짚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저희가 준비한 내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짧게 다시 한번 정리할 텐데요. 4자 가상대결 지지도 이재명 31, 윤석열 42, 심상정 5, 안철수 7%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정당 지지도 만나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주 전보다 3%포인트 오른 39%, 더불어민주당은 5%포인트 내린 29%, 지난주에는 2%포인트의 양당 격차였는데요. 10%포인트까지 일단 벌어진 내용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자, 어떻게 이 내용 좀 진단해 볼 수 있을까요, 평론가님? 뭐 첫째로 어느 정도 이제 예상된 부분들이 있죠. 지난주에 있었던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윤석열 후보의 상승세와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의 좀 지지율이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는 답보 상태인 그런 이제 현상들은 일어난 바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 흐름이 이어졌다고 보는데요. 일단 정권 교체를 원한다라고 답하는 여론이 계속해서 이제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정당 지지율을 비교를 해봐도 지난번에 이제 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은 계속 오르는 국면이었고 예. 민주당하고의 격차가 계속 이제 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되면 이 정당 지지율에 근접한 그런 이제 좀 지지율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이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일부 반영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아까 이제 정당 지지율하고 후보 지지율 연달아서 보셨듯이 예. 거의 지금 유사한 상황입니다. 이게 뭐 수치가 조금 뭐 앞자리가 좀 다르기도 하고 한데 실제로 정당 지지율하고 지금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그대로 보면은 거의 이제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양쪽에 이제 양당 지지자들이 최대한 지금 결집을 하는 형태로 이런 후보 지지율이 그대로 이제 결집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럼 끝까지 가는 거냐? 이게 이제 앞으로 각 후보들이 어떤 전략을 쓰느냐, 예. 어떻게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전략을 쉽게 이제 좀 그럴듯하게 합리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느냐에 달린 일이기 때문에 예. 그게 중요한데 이게 여론조사 결과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대선이 이제 뭐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만 예. 파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파도라는 게 뭐 한번 치기도 하고 밀물이 있으면 썰물이 있기도 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과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뭐 이 여론조사가 끝까지 갈 것이다라고는 아직은 이제 예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 후보 지지도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후보가 사실 간판 정책이었잖아요.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방역지원금. 이 지급을 사실상 철회하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고집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 가능한 것부터 좀 시행을 하자 이런 입장을 보였잖아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자리에서도 뭐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첫째로 명분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난해 이제 지급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은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만큼 코로나19 상황이라는 게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빨리 지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을 한 측면들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선별 지급의 필요성 그런 것들도 있지만 논란이 없게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지급 대상자들을 선별할
그런 능력이나 수단이 부재하다.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 국민 지급을 했던 거고 예. 그리고 소비 진작에 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이제 좀 받아들여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이제 정부가 지급을 했던 건데 예. 그런데 최근에는 우리가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명분이 다 상당 부분은 이제 후퇴한 그런 상황이에요. 소비 진작이라는 걸 따로 하지 않아도 지금은 어쨌든 코로나19 국면에서 풀린 돈을 걷어들여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선별 지원은 이제 예를 들면은 전체 이 인구 구성의 몇 퍼센트 이렇게 자르는 방식으로는 여전히 선별이 좀 어렵지만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동안 지원이 미비했던 것을 더 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있으니까 예. 그 부분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명분이 그쪽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어쨌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만한 마땅한 이제 또 어떤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쉽게 마련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예.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논의 구조에서 확인이 된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명분도 없고 수단이나 이 지급할 수 있는 수단이나 이런 것도 없다고 하면 이걸 끝까지 고집할 만한 어떤 동력이 없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동력이 없는 상황에서 명분이 다소 부족한 정책을 그냥 밀어붙일 경우에는 어떤 장면이 펼쳐지겠는가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예. 이게 상당히 곤란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당은 반대하고 정부하고 마찰을 벌이면서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이라는 180석에 가까운 이런 좀 의석을 기준으로 해서 밀어붙이는 방향으로 해서 이제 지급을 하는 형태가 될 텐데 이런 장면 자체가 이 중도층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예. 문재인 정권에서 한 번 본 장면이다. 이런 기시감을 갖게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재명 정권에서는 뭔가 문재인 정권과는 좀 더 다른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이러한 중도층의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다. 이재명 정권도 문재인 정권의 연장 같은 분위기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러한 방향으로는 가지 않는 어떤 정치적 판단이 필요했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적절한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걸 토대로 해서 이런 이제 좀 앞으로 이재명 리더십은 무엇이냐를 좀 더 구체화해갈 필요가 있습니다. 야당이 주장한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민주당의 가치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내세우는 가치와 철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예. 얼마든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러한 의견을 받아들여서 내가 끝까지 나만의 주장을 고집하지 않고 의견을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요. 예. 그리고 혹시 이게 모든 걸 어떤 지도자도 그렇고 후보도 그렇고 모든 것을 올바른 판단, 정확한 판단만 할 수 없습니다. 판단을 하다 보면 틀릴 수가 있어요. 틀렸다는 것이 이제 명확히 치면 얼마든지 그것을 걷어들일 수 있다. 이런 점들을 강조하는 것이 앞으로는 필요할 것 같고 만약에 그러한 어떤 이런 좀 이제 그것이 이재명 리더십이다라는 공감대가 커지면 예. 앞서 보신 이제 그 여론조사상에 지금 다소 예. 지지율이 이제 상승하지 않고 있는 구도도 뒤집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잘 살려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런 언급들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적절한 판단이었다는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거 짧게 좀 짚어볼 건데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쪽에서는 이게 곧 이재명의 실용주의적인 면모를 보여준 거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평가도 하는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는지요? 그런 부분을 보여주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인데요. 예. 이전에 근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이제 주겠다라고 한 그 선택은 사실 예. 실용주의적으로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명분이 부족했던 것이고 이재명 후보가 이제 트레이드 마크로 내세우는 것이 경기도에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어떤 지원금을 주는 것이 좋다. 그것이 효과적이다. 이런 이제 그러한 정책 방향을 트레이드 마크처럼 밀고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그러한 어떤 정책 브랜드를 기본소득으로까지 연결시킬 수 있다라는 걸 언급을 해왔는데 예. 그것이 맞는 어떤 계기와 그것이 맞는 상황이라는 게 있는 것이지 모든 상황에 모든 어떤 정책, 모든 지원 정책을 예. 반드시 모든 대상에게 전 국민에게 지급할 필요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선택함으로써 오히려 좀 더 시급해 보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이슈는 오히려 국민의힘의 것처럼 돼버린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게도 유리하지 않을 뿐더러 국민들 입장에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은 추가적으로 필요한데 그게 야당만의 이슈가 돼 있다면 현실화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건 국민들 입장에서도 불행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 자체가 실용주의적이지는 않았다고 보고요. 다만 그것을 바로잡는 과정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혹시나 틀린 것이다 할지라도 실용적인 차원에서 예. 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라면 얼마든지 나도 고집을 꺾을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위기론, 민주당 선대 위기론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근데 저희가 연일 짚고 있습니다만 누구누구 등판론 많이 등장했습니다.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얘기도 했었고 이해찬 전 대표 등판설 짚어본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게 위기론이라는 게 나날이 거듭 심해진다는 평가 때문인 건지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는 것 같고요. 이해찬 등판론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그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각에서 이제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라디오 방송의 인터뷰에서 이해찬 전 대표를 이해찬 전 대표라고 차마 부르진 못하고 이제 이모 전 대표 이렇게 불러서 예. 좀 등판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반대 의견도 많이 소개가 되고 있죠. 종합적으로 볼 때 이해찬 전 대표가 굳이 지금 특별한 어떤 역할을 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 게 이미 상임고문이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선대위에서. 그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어떤 뭔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건 선거의 어떤 전면에 나서서 이제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예. 이해찬 전 대표가 지금 요구받고 있는 역할이라는 것은 지금의 어떤 그 메머드급 선대위 그리고 메머드급 선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다선 의원들 여러 명의 좀 힘 있는 사람들을 지금 후보나 당대표, 이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당대표가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전략적으로 잘 정비된 선대위의 운영을 위해서는 이해찬 전 대표처럼 그립이 강한 사람이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역할은 얼마든지 상임고문의 직책을 갖고 막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면에 등판해서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은 굳이 보여줄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예. 오히려 이해찬 전 대표가 전면에 등판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을 좀 우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 역효과 같은 그런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이해찬 전 대표가 전면에 나서게 되면 김종인 이해찬 대결 구도가 되거든요. 예. 물론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후보 지금 선대위에 참여할 것이냐는 이제 또 별도로 얘기할 부분이지만 예. 그런 구도가 됐을 때 이게 어느 쪽이 들 것이냐. 일단 첫 번째로 여론상에 좀 핫한 사람은 지금은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더 핫한 사람입니다. 확실히 예. 화제성이 있는 사람인데 예. 이해찬 전 대표는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 이미지상 보더라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계속 지난번에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했고 여전히 국민의힘의 당원이긴 합니다만 지금 구도는 어쨌든 외부에서 모셔오는 그런 그림이에요. 예. 그러니까 뭔가 확장성을 위해서 데려오는 그런 분위기인데 예. 이해찬 전 대표의 경우에는 이선으로 후퇴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문재인 정권에서 여당을 좀 이렇게 움직였던 대표였고 또 과거에 이제 그 참여정부에서 총리를 지냈던 그런 것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더 나아가서는 제야 세력의 어떤 제야 세력 출신의 지금 민주당 이 의원들의 거두다 뭐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네네. 지금 세력의 핵심적인 어떤 위치를 갖는 인물이거든요. 그런 인물이 전면에 나섰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지지층에 좀 호소하는 그런 전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예. 중도 확장과는 충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랄까요? 두 사람의 대결 구도가 되는 것은 예. 오히려 윤석열, 이재명 이 후보 간 대결 구도보다 중도 확장에는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해찬 전 대표가 등판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이제 여러 개편안들이 나오는 와중에 이제 그립이 강한 이해찬 전 대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제 주장들이 많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것인가 이제 그걸 전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대안들 중에 하나로 실무 별동대 이게 어떤 뜻인지도 궁금하고 이게 실제 운영될 가능성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효과적인 방안일까요? 그러니까 별동대라는 게 본대와는 따로 움직이는 어떤 특수한 어떤 목적을 가진 그러한 이제 부대니까 예. 이것이 어떤 의미냐를 놓고 대단히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가령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대선 치를 때 뭐 광흥창 팀 이런 식으로 선대위 외곽에 있는 그러한 조직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연상케 하는 이런 이제 언명이기 때문에 광흥창 팀이 이재명 버전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예. 일단 이재명 후보 측은 그런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이제 광흥창 팀은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조직이긴 했지만 좀 비선 아니냐 예. 이런 이제 문제 제기도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그런 어떤 비선 조직을 연상케 하는 그런 차원으로서의 어떤 별동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지금 어쨌든 형식적으로 선대위가 꾸려져 있는 상황이고 많은 사람들이 결합하고 있는 것이지만 예. 그
선대위를 효율적으로 기하기 위한 중간중간에 이제 좀 후보와 직결할 수 있는 어떤 통로를 만든다든지 그리고 후보가 집중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그 선대위가 담당하는 조직을 도와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선대위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할 만한 그런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그러한 단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그것을 이제 특정한 어떤 사람들로 구성한다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각자의 자리에서 뭐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러한 방식의 별동대가 생겨서 예. 어떤 특정 분야에서는 선대위가 중심적으로 하는 활동 외의 것들도 할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설명을 이제 비추어 볼 때 예. 따로 그렇게 뭐 광흥창 팀의 형식인 것은 아닌 것 같고 예. 지금은 선대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다양한 이제 활동들을 각자 좀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것에 예. 지금 방점이 찍히는 그러한 발언으로 좀 보입니다. 뭐 같은 맥락의 그 움직임일 수 있겠습니다만 일부 인사들 중에는 이제 이게 선대위가 비대하다, 느리다, 비효율적이다 이런 초선들의 지적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나부터 이제 이 선대위 어떤 무거운 직책을 내려놓고 현장으로 가겠다. 이게 이제 이탄희 의원 입장인데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건 좀 짧게 짚어볼까요? 이런 이제 좀 필요하죠.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선대위에서 중요한 역할, 직책을 맡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직책을 맡은 사람들 밑에 있는 뭐 실무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구조이지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이 직접 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닐 거거든요. 예. 지금 이탄희 의원이 말하는 것처럼 이름 걸어놓는 거에 불과한 그리고 이후에 이제 좀 선대위가 잘 돼가지고 선거가 잘 돼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때 이제 그 선대위의 조직을 맡았던 사람들이 뭐 공을 세운 어떤 그림이 되는 예. 그런 정도의 이제 차원인 건데 실제 선거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각자가 갖고 있는 이 의원들이 지금 갖고 있는 지역구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지역구의 유권자들을 실질적으로 만나고 설득하고 이런 일들을 사실 국회의원들과 국회의원 조직이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지역구가 없더라도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선거에서 얘기하는 직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자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변호사면은 법조계, 뭐 약사라면 그 의학계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의 전문가들을 나름대로 설득하고 영입하고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어떤 직책이 필요한 것은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할이 지금은 시급히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현장으로 강화해서 현장성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을 후보에게 전달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 이런 예. 판단들이 지금은 필요하기 때문에 뭐 이런 움직임들이 앞으로는 좀 더 많이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자기 정치할 게 아니라 뭐 지금도 이제 수능 전후로 해서 지역구에 수능 뭐 고생하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이런 플랜카드만 걸 게 아니라 즉 자기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후보를 위한 정치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이것도 짧게요. 그러면 지금 이탄희 의원 같은 분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이탄희 의원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좀 갑론을박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오늘 나온 여러 가지 얘기를 보면은 내부에서 뭐 3선 이상 의원들은 직책을 다 내려놓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네네. 뭐 2선 후퇴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제 이 조직을 정리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활동들을 가능하게 만들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예. 갑론을박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탄희 의원이 선택한 이런 방법이 여러모로 필요하다고 해도 모든 의원들이 다 그러면 선대위 직책을 다 내려놓고 내려가자 뭐 이렇게 볼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정확하게 그 의원이 잘할 수 있는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예. 여러모로 그래서 이제 컨트롤 타워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고 예. 그런 것들은 지금 당 조직 송영길 대표라든지 이해찬 상임 고문이라든지 이렇게 좀 당내에 지도력 있는 인사들이 같이 풀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성과를 내는 게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국민의힘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대위 구성,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오전에 새로운 발언이 나왔네요. 권영세 의원이요. 김한길 전 대표, 김병준 전 위원장 어떤 식으로든 참여를 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뭐 어떤 언론은 이거와 관련해서 뭐 삼김 이런 표현까지 쓰는 것 같은데요. 일단 국민의힘 선대위 상황 짚어볼 텐데 그 내용부터 먼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김한길 그다음에 그 김병준 이 두 분은 합류하는 게 결정이 된 걸로 봐도 되는 겁니까? 글쎄요, 저는 어떤 형식으로 참여를 하시든지 참여하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논의되는 자리가 김한길 전 대표는 뭐 국민통합 쪽이고, 그다음에 뭐 김병준 그 전 비대위원장은 뭐 그 상임 선대위원장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미래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논의되는 타이틀로 기준으로 본다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총괄 선대위원장. 예.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김한길 전 대표, 김병준 전 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 직함은 조금 헷갈리는데요. 총괄 상임 공동 선대위원장 자리를 놓고 새
김 씨가 맡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제 큰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신빙성 있는 얘기라고 봐야 될지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윤석열 후보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이 김한길 전 대표나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권영세 의원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방식으로든지 선대위에 참여하는 것은 뭐 확정적이겠죠. 네. 다만 지금도 얘기했듯이 어떤 방식으로든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네. 과연 김병준 전 위원장이 본인이 잘하는 분야, 본인의 전문 분야가 있을 것이고 예. 김한길 전 대표도 이 선대위에서 일익을 맡아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가 있어서 이런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김한길 전 대표로 본다면 그러한 색깔을 보여주는 인사도 아니고 한국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명확한 좌표를 또 보여준 인사로 볼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선거에서는 역효과이다. 오히려 중도지향적이고 그다음에 미래적인 그런 가치를 얘기할 수 있는 선거 조직을 꾸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최대한 어떻게 예우하는 모습으로 합류를 시키느냐가 상당히 예.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윤석열 후보하고 김 전 위원장이 이제 주말에 만난다고 하니까 사실은 선대위 구성은 좀 일찍이 됐었어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이 워낙에 이제 막판 진통이 계속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구성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말에 회동을 가지니까 아마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소통을 하고 결론이 지어지면 다음 주 정도는 어느 정도 얼개가 다 짜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 이 기본적으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아무리 김병준 전 위원장이나 김한길 전 대표와 뭐 사이가 안 좋고 뭐 서로 예. 미워하는 관계여도 결국은 대선은 후보 중심으로 치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후보가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분들이 선대위 참여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거고요.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입장에서도 지금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데려오지 못하게 되면 그게 오히려 선거에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국면이에요. 그게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능력이나 어떤 갖고 있는 어떤 이슈의 특징, 뭐 경제 민주화라든지 좀 중도적인 이슈의 특징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데려오는 것이 기정사실이었는데 데려오지 않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윤석열 후보의 확장성이나 이런 것이 제한받는 즉 선대위 구성에서부터 윤석열의 정치력이 의심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간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어떤 방식으로든지 절충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어서 아마도 다음 주에는 결론이 나는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짧게 마무리하기가 좀 힘든 주제이긴 합니다만 마지막으로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조건 없는 특검 수용 의사를 이재명 후보가 밝혔잖아요. 지금 여야 여전히 뭐 정리가 안 될 상황인 것 같고 대장동 공동 특검이라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 부분만 좀 짚어주신다면요, 가능할까요? 지금 특검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여야가 공히 이제 동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다만 이제 포인트가 다른데 야당은 지금 소위 말하는 윗선 수사가 미진하다. 즉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하고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가질 수 있는 이 대목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미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여당의 경우에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55 클럽이라든지 이런 정관계 로비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가 충분히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 아직 곽상도 전 의원도 조사를 하지 않았다. 예. 이런 논리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공통의 어떤 그 공감대는 있지만 서로 주장하고 있는 거는 달라요. 그래서 특검의 도입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만 그것을 논의하는 과정은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이라는 걸 도입하기로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결국 특검의 시기라든가 그다음에 특검이 다뤄야 될 어떤 대상이 되는 사건의 어떤 범위라든가 예. 그리고 특검을 추천하는 어떤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여야가 합의를 해가지고 예.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의 이견인 거잖아요. 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거듭 얘기하고 있는 과거에 부산저축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받을 때 대장동 초기 개발 세력이 예. 이때 윤석열 후보가 검사로서 제대로 수사를 안 한 것도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협상거리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특검 도입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되겠지만 상당한 진통과 시간은 걸릴 것이다. 그러면 결국 예. 특검 수사의 결과는 대선 전에 나오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예. 지금은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김기현 원내대표는 대선 전에 특검 결과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만 그건 어려울 것이다. 만약에 그런 생각이라면 야당이 정말 그걸 원한다면 윤석열 후보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른바 정치권에서 얘기되는 쌍특검이라든지 예. 그런 것도 전향적으로 다 받을 수 있다.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도 빠른 좀 진도를 내기 위해서는 민주당을 향해서 계속 이제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의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것을 뭐 좀 포기하더라도 예. 특검을 출범시키는 데 의의를 두고 상당히 협상을 좀 전향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 시각 정치권 이슈들 오늘 짚어봤습니다.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